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서초동 집회와 관련해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이 갖고 있는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회수해 법무부가 검사를 우선 감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밤 9시 이후 진행되는 심야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추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선언한 북한 김명길 대표가 회담에 대해 역겹다는 표현과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달려있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 어선과 일본 단속선이 동해에서 충돌했습니다. 일본은 충돌 구역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선 침몰로 바다에 뛰어든 북한 승조원 20여 명은 대부분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 건널목에서 시동이 꺼진 마을버스를 열차가 들이받아 버스 기사와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무전기가 2달 전 고장이나 기관사도 관제사도 버스가 멈춘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겁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무선 해킹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이를 막을 보안 체계를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가 국회가 아닌 광장으로 나갔으니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던 요구와는 많이 달랐죠. 대통령의 메시지는 되레 국민의 뜻이 검찰개혁으로 모인 만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니까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예, 많은 이들이 국론 분열을 우려했는데 국민 통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죠? 국민통합 메시지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국론이 분열됐을 때 나오는 것이 국민통합 메시지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책 의사 표현은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집회는 대의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간접 비판한 겁니다. 다만 모든 정치가 앞서 들으신 대로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정권 퇴진 등 집회에서 나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목소리로 악용되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에서는 늘 그렇듯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 마지막입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한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한 건데 국민의 뜻인 검찰개혁의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보수와 진보 집회 대결 그 중심에는 조국 장관이 있잖아요.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라는 부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새 대결 양상의 집회가 계속되는데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청와대에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 하나로 모아진 의견은 검찰개혁이고 부처는 각자의 역할에 맞게 수행하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광화문 보수 집회도 같은 의견으로 판단하는지 여부인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 오히려 광화문 집회에 모이셨던 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인가요? 라며 반문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부분 조국 장관 거취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상황이나 조국 장관 퇴진 등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정면 돌파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5당 대표는 대규모 집회로 실종된 정치의 복원을 위해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대규모 집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하자 보수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아닌 조국 파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대의 정치를 우습게 보고 있으니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왔을 것이라는 책임감은 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 장관 때문에
나라가 파탄 직전인데 나 홀로 한가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연 등 작가 1276명은 조국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 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는 대규모 집회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며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해 사법 정치개혁을 포함한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분열의 정치, 분갈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달려갔습니다. 빈대 잡자고 주가상관 다 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생이 아닌 정쟁의 장이라며 국회 초월에 불참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뒤늦게 정치협상회의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여야 대화가 복원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연일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는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감찰도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에 있었는데 이 권한을 법무부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박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서 검찰을 비판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적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 발언에 이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신속하게 검찰개혁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대검찰청에 부여했던 1차적 검사 감찰권을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넘기는 것과 현재 법무부가 감찰하지 않는 검찰 수사 사항을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 인사를 두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와 검찰의 제19 감사기, 그러니까 셀프 감찰 논란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원래 법령상 감독기구인데 법무부의 감찰이 아니라 대검찰청 감찰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법무부가 감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조 장관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는 시기에 법무부가 검찰 감찰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 검찰이 밤 9시 이후에 심야 조사를 폐지한다는 세 번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당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한 뒤 16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2시에 귀가했습니다. 혐의 부인하셨어요? 그 검찰에서 어떤 말씀하고 나오셨어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말씀? 조사를 성실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밤 9시 이후에 심야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서 열람은 밤 9시 뒤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피의 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 상황이 생기면 밤 9시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자정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피조사자 측이 동의하고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뒤에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조사 뒤에 개혁안이 나왔는데 검찰은 이전부터 논의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 관련 수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 장관 오촌 조카의 공소장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공소장에 오촌 조카의 증거인멸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네, 조 장관의 조카 조모 씨의 기소 내용이 담긴 공소장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조 씨의 증거인멸과 증거언니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조 씨는 지난 8월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담긴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또 코링크의 전 대표 이모 씨와 코링크 직원들에게 노트북 등을 교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조 씨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자 8월 22일로 예정돼 있던 필리핀 출국 일자를 이틀 앞당겨 출국하기도 했습니다. 도피 중엔 아내 이모 씨를 통해 장인에게 부탁해 집에 있는 하드와 서류를 지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사모펀드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정 교수와 이런 대책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 교수 소환은 언제 다시 이루어질까요? 네, 검찰은 일단 2차례 비공개 소환된 정경심 교수 측과 소환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 소환이 2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 신분으로 2번 정도 소환하면 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가 이뤄졌던 만큼 이번에 정 교수가 소환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는 15일 법무부 국감과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신병 처리가 결정된 이후 국정감사를 치르기가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허위소송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교사 채용비리 의혹도 받고 있는 동생 조 씨가 연루자들에게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에 나갔다 오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신문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검찰의 예상과 달리 일정의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조국 난타전이었습니다. 정책은 실종된 일명 조국 국감 현장의 말 조경진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국정감사 시작부터 예고된 조국 공방. 중앙위원 잠깐 거기 좀 서 계십시오. 오늘 국정감사에 그 질문이 주류를 이룰 건데 여무보고에서 그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강도 높은 발언에 국감장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 아닌가 생각하는데 가족 사기단의 수괴다.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인신공격적입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과잉 수사 논란에는 경론이 오갔습니다. 검찰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보도량 사회에 알려지는 정도가 이렇게 심각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검장님, 예. 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한 거 있습니까? 지검에서 나간 거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격받고 있습니까? 검찰은 조국 수사에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보 대응을 하면은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사실 공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을 위축시키고 여야 의원들의 발언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졌습니다. 내가 조국이야 내가? 뭐하는 소리야 지금. 내로남불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심지어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욕설 의혹까지 제기된 조국 난타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였지만 정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버닝썬 사건 당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경 수사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건열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총장 윤모 총경이 등장했습니다. 가수 승리와 버닝썬 직원 등이 있는 SNS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윤 총경이 큐브스라는 업체의 정모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정황을 새로 포착하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윤 총경이 주식을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각 직원들과 다 1대1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은 자리가 아닙니다. 윤 총경과 조 장관 측이 코스닥 업체 WFM을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4년 WFM이 큐브스에 투자를 했는데 WFM의 최대 주주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입니다. 이번 수사가 버닝썬 의혹에 그치지 않고 조국 가족 펀드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어젯밤 경기 중앙선 백마역 인근에서 마을버스가 철길 건널목을 지나던 중 멈춰섰습니다. 열차를 세우면 되지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놀란 승객들은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열차는 그대로 와서 부딪혀버렸습니다. 먼저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가 진입한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선로에 마을버스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놀란 승객들은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열차는 그대로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경의중앙선 백마역 근처 철길 건널목에서 멈춰선 마을버스가 전동차와 추돌했습니다. 건널목에 진입한 마을버스 시동이 꺼지면서 철로 위에 그대로 멈춰섰고 서울 방면으로 가던 경의중앙선 내량 전동차가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은 겁니다. 진입을 해가지고 접촉할 그 상황이 있었어요. 열차를 정지하기 위해서 적석봉을 흔들면서 사고가 난 마을버스입니다. 차량 왼쪽 앞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졌고 운전석 쪽 창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고 당시 견습 기사가 운전 중이었는데 동승했던 다른 기사도 다시 시동을 거는데 실패했고 결국 달려온 전동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 분은 병원에 계시는데 한 분은 그냥 크게 안 다쳤고 그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천만다행으로 5명이 가벼운 부상만 당한 상황. 경찰은 갑자기 버스가 왜 멈춰섰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왜 열차를 세울 수 없었을까요? 철도 건널목 상황을 기관사와 관제사에 전달할 무전기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2달 동안이나 이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철도 건널목입니다. 열차 감시원들이 무전기 없이 경광봉 하나만 손에 쥐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초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놓여있는 무전 장비 제대로 작동되는지 사용해봤습니다. 전원을 켜도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무전기가 고장난 겁니다. 무전기는 원래 시도해가지고 있는데 취재 결과 이 건널목의 무전기는 2달 전부터 먹통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때문에 당시 30초가량 시간이 있었지만 열차 감시원이 무전으로 열차 정지를 지시하지 못했고 열차가 다 와서야 경광등을 흔들기만 했습니다. 이곳은 관제실에 연결된 CCTV도 없어 건널목 상황을 무전교신에 의존해야 했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무전이 먹통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기관사도 관제사도 버스가 멈춰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무전기를 진작에 점검했어야 할 기관들은 서로 책임만 돌렸습니다. 무전기 이런 거는 아마 수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도청에서 어제 점검을 순회 검사를 한 해 10건 안팎 꾸준히 벌어지는 철도 건널목 사고. 이런 식이라면 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출근 시간에 거리에서 성추행을 하다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그러고 있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한 남성이 여성의 손을 뿌리치고 급히 달아납니다. 여성은 남성을 따라가 붙잡으며 놓아주지 않고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상황은 정리됩니다. 남성은 이곳에서부터 10m 넘는 거리를 오가며 여성과 다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건데
남성은 그전까지 수차례나 도주를 시도했지만 여성의 저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막 시끄러운 거예요, 여자가. 어디가 앉으면서. 그러니까 막 그만하려고 여자가 계속 잡고 취향을 했다라는 얘기밖에 들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힐 당시 심장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반려견 가구 천만 시대. 개 물림 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반려견 훈련소로 개를 보내 교육을 시키는 가정 많죠. 방송 출연도 하는 유명 훈련사가 운영하는 훈련소에 비싼 돈을 지불하고 개를 보냈는데 교육은커녕 하루 20시간 넘게 가둬두기만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수의사 남윤주 씨는 지난해 반려견의 공격성을 교정하기 위해 반려견 3마리를 경기도의 한 훈련소에 맡겼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훈련사라 믿고 맡기며 6개월간 360만 원을 냈지만 돌아온 반려견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책을 계속하고 있었죠. 내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효과가 없나 보다. 그리고 그냥 자책을 하고. 이 훈련소에 3개월간 반려견을 맡긴 또 다른 피해자도 효과가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전주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당신이 봐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인정을 했어요. 해당 훈련소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은 훈련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려견들이 이동용 개집에 하루 20시간 넘게 갇혀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밥 먹고 똥 쌀 때 나오는 거랑. 그래서 총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그래봤자 2시간 나와 있는 거예요. 솔루션에 대한 이런 교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해당 훈련소 대표는 관리 책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할 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신경을 못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또 떠넘겨놓고 알아서 얘기했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피해 견주는 사기 혐의로 해당 훈련소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8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분명히 범인이 붙잡혀 형까지 살았는데 이춘재는 이 사건을 본인이 저지른 거라고 했죠. 당시 판결문을 찾아봤더니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가 고문을 받아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사를 했던 경찰은 이춘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유일하게 범인이 붙잡힌 건 8차 사건입니다. 당시 피의자 윤모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 후 가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춘재가 이 범행 역시 자신이 저질렀다고 털어놓으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윤 씨는 무죄인데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며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판결문에는 윤 씨가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 씨의 말이 맞다면 애꿎은 시민을 범법자로 만든 셈입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윤 씨의 자백 내용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경찰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가혹행위는 없었고 증거도 명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춘재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차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은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우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5살 의붓 아들을 모질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빠. 오늘 검찰로 갔는데요. 가면서 기자들 앞에서 참으로 황당한 말을 남겼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름 동안 5살 의붓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씨에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은 없어 보였습니다. 숨진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엉뚱한 답을 합니다. 당사자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네? 당사자에게 얘기할게요. 자신이 죽인 의붓 아들을 당사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줄곧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자기가 폭행한 거는 맞지만 뭐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경찰은 단순 학대치사로 봤다가 범행의 잔혹성이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아이를 학대한 보름 동안 하루 한 끼만 밥을 주고 거의 굶겼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게 통하나 봅니다. 촌지를 받은 초중고 교사들이 대거 적발됐는데 현금은 물론 항공권에 태블릿 PC, 진주 목걸이까지 있었습니다. 징계는 제대로 이뤄졌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4명 중 3명은 여전히 교편을 잡고 있었거든요. 박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학부모 카드로 회식을 하고 현금도 받은 서울 강남의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 A 교사는 특정 학생의 평가를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340만 원을 편취했지만 감봉만 됐을 뿐 지금도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충남의 공립중학교 교장 B씨도 지난 2014년 시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도 아직 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징계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151명, 금액만 13억 원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수 목록을 보면 현금 외에 항공권과 태블릿 PC, 진주 목걸이, 금반지, 미용실 이용권에다 OK 캐시백 포인트까지 품목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교직원을 시켜주겠다며 1억 원을 받는 등 채용 대가로 돈이 오간 경우가 10건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 넘는 55%가 경고나 견책, 감봉 같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는 게 없고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민감 정보가 있다 보니까. 특히 적발된 교사들 4명 가운데 1명만 파면 해임됐거나 그만뒀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대입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고교 교사의 금품 수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확고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공언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일선 교직원들의 청렴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국가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웠었죠. 일종의 무선 해킹을 우려한 건데 실제로 우리 국내 금융회사들은 여기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서버에 USB를 꽂자 자유자재로 CCTV를 훔쳐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스파이 칩이 심어진 USB만으로 정보를 빼내는 일종의 무선 해킹입니다. 첩보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 2016년 국방부 내부망이 무선 해킹돼 군사기밀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정보가 나갈 뿐만 아니라 5G 시대에 무인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전부 다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고. 하지만 이런 재난 상황을 막기 위한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서버실에 직접 스파이 칩이 씹어진 이 USB를 꽂아보겠습니다. USB가 연결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서버를 다운시키거나 정보를 빼낼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눈에 띄게 변화하는 주파수를 감지해 실시간으로 해킹을 포착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형 은행을 포함해 금융사 47곳 중 무선 해킹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해킹 기술은 아주 초고도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대응 수준은 걸음마 수준에 있습니다. 금융회사 특성상 한 번 보안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결제 대금을 떼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4년 전 상생결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은 이 상생결제를 늘렸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들은 쳐다도 보질 않고 있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자장비 납품 일을 하는 이 중소기업은 원청업체로부터 어음을 받았다가 대금을 떼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금을 직접 받는 시점이 정말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부도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종이 어음인 거죠.
이런 중소기업을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가 바로 상생결제 시스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와 거래하며 대금 회수를 은행으로부터 보증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특히 상생결제로 돈을 받은 1차 하청업체는 2, 3차 하청에도 상생결제를 써야 해 중소기업 간 결제 관행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 3차 입장에서는 그런 도입이 이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확보라든가 유동성 확보라든가 또 연쇄부도의 방지 차원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기업 참여를 촉구했고 상생결제 결제액은 최근 4년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딴판이었습니다. 상생결제를 도입했다고 밝힌 5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철도시설공단 등 13곳은 상생결제를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37곳도 평균 사용률이 겨우 2.2%에 불과했습니다. 최근에야 상생결제를 도입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 작년 연말에 제도 시행을 요청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 시행을 했고, 금액은 지금 단계적으로. 중기부는 공공기관에서도 상생결제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중소협력사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는 상생을 강조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상생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이색 소품들이 등장해 관심을 끌었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금속 활자에 드론, 떡볶이까지 나왔습니다. 국감 이모저모 최형규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지난해 벵갈 고양이를 국정감사 회의장에 데리고 나와 집중 관심을 받았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가맹사업법에 대해 물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에 휩싸인 한 떡볶이 회사의 떡볶이를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품목에다 마진까지 공개하라고 이 송아지. 이런 식으로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하니까 이 떡볶이 대표가 오죽하면 공산주의자라는 소리까지 하겠습니까? 문화재청 국정감사장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인지를 두고 학계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증도과자가 등장했습니다. 증도과자를 국감장에 가져온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고려 금속 활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보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이제 고려 금속 활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저런 발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활자가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이것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존될. 그런가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드론과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인 드론 제머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전 위에 혹은 국가통신시설 위에 이런 공격성 드론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걸 지금 쏘려고 하는 사람은 규제에 해당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규제가 없어야 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감사가 집중돼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색 소품을 활용한 질의로 정책 국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5년 전 제주의 한 여고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김모 제주지검장은 스스로 사직을 해 연금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적 처벌도 면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위력 행사를 물론 금품 수수를 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을 하기에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죠. 그런가 하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구치소 공무원들은 검찰의 비위 행위를 알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다가 4년이 지나서야 법적 처벌 없이 징계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공무원이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무려 43%.
일반 형사재판보다 11%나 높습니다. 특히 경찰청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기소율은 고작 0.4%밖에는 안 됐죠. 제19 감수기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공무원 범죄는 해마다 늘어 이제는 한 해 2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달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과 접대, 금품수수 등의 관행은 개선됐고 공직자의 업무 처리 공정성은 향상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엔 바람직한 공무원성이 뭔지 꼭 묻는다고 합니다. 공시생들이 배우는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단 공적 윤리와 사회 발전에 의미를 두고 생활해야 한다. 모범 답안은 그저 합격만을 위한 건가 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결렬 후 미국은 북한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북한 김명길 대사는 이번 회담이 매우 역스럽다. 우리 남한 말로 아주 역겹다며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2주 후 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노딜로 끝난 후 귀국길에 오른 북측의 김명길 순회대사. 중국 베이징 서두 국제공항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또다시 미국 측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매우 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 대사는 이번 협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미국 측 발표를 두고 사실과 맞지 않다며 미국이 완전히 빈손으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수락한 스웨덴의 2주인의 재협상 제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판문점 순회 상봉 이후에 거의 100일이 되도록 아무런 셈법도 만들지 못했는데 이 2주일 동안에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또 북미 협상 재개 자체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달렸고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지 누가 알겠느냐며 협박성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협상 직후 좋은 논의를 했다는 국무부 발표 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북미 실무협상, 이 회담이 이렇듯 빈손으로 끝나자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또 할 것이다 하는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날아가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납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7달 만에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자 미국 언론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 나왔다며 양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더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쓴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북한의 노림수에 미국 정부가 협상력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무부가 협상 결렬 뒤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둔 건 비핵화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등 미국을 향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본부장은 북한과 실무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상황을 공유받고 후속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기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4달러입니다. 4달러요? 네. 영어입니까? 뭐 한국어입니까? 4달러는 미국 돈 4달러를 말하는 건데요. 예. 드라마 야인시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김두한 역을 맡은 탤런트 김영철 씨가 미군과 가격을 흥정하면서 4달러를 고집하면서 발음을 저렇게 해서 유행이 됐던 단어입니다. 네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최근까지도 광고 등 각종 패러디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보실까요? 네. 햄버거 세트. 네, 세트하시면 가격은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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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재밌긴 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올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하반기 채용 시험에 이 4달러라는 이름으로 지원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름을 저렇게 적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네. 내용을 보자면 미군과 협상을 했는데 미군이 임금을 하루 1달러 제시했다. 종로와 우미관 일대를 평정하면서 상인과 식구들을 보호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네. 마치 자신이 김두한이 된 것처럼 이렇게 허무맹랑한 글을 자소서에 올린 겁니다. 물론 뭐 사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당연히 떨어졌겠죠. 놀랍게도요. 이 사람은 당당히 서류 합격했습니다. 아. 드라마 야인시대를 좋아해서 4달러라는 이름을 썼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장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김두한으로 빙의해서 자소서를 쓰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레일 서류가 블라인드 전형인데요. 그동안 아무나 막 지원하더라면서도 통과한 건지는 몰라도 코레일의 경각심을 주자는 마음에 이렇게 썼는데 합격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코레일 채용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코레일이 공기업이잖아요. 네. 코레일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전공 관련성과 학교 성적, 자격증, 경력 등을 계량화해서 일부에게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뒤에는 자소서 분량을 400바이트, 즉 한글 200자 미만으로 쓴 사람만 걸러냈습니다. 중복 지원자도 걸러냈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 응시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은 저런 이름을 가진 사람도 뭐 어쨌든 붙을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물론 이 사람은 필기 응시 기회만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응시는 하지 못합니다. 네. 필기 시험장에서 서류와 신분증을 대조하고 나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름이 4달러면요? 그럼 붙을 수 4달러. 있다,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4달러 이름이 있을까요?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이렇게 장난으로 서류를 걸러내는 사람들, 그런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서류 전형에 실명 인증 절차가 없다 보니까 4달러 말고도 올해 상반기에는 일본 만화 캐릭터인 오로치마루, 애국가, 심지어는 가나다라 마바사로 이름을 쓴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아, 심각합니다. 코레일은 뭐 해명을 내놨습니까? 네, 오늘 국회 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돼서 코레일 사장의 해명이 있었는데요. 네네. 자소서 검토는 2차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응시자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정상 응시생에게는 피해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레일 사장 해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2차에서 걸러지긴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코레일의 저희 그 어떤 그 채용 절차가 희화화되거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그래서 코레일은 내년부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실명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장난 지원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누구는 정말 저기 가려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좀 더 진지하게 절차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보훈처는 매달 6.25 전쟁 영웅을 기리는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지난달에는 기관총 사수였던 공회동 하사가 선정됐는데 포스터 속의 등장인물은 어이없게도 중공군이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국가보훈처는 공해동 육군 하사를 9월의 전쟁 영웅으로 선정하고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수도사단 기관총 사수로 참전해 중공군에 맞서 강화도 김하군 일대 수도고지 탈원에 세운 공을 기린 겁니다. 그런데 보훈처 이달의 전쟁 영웅 페이지에는 유독 공하사의 포스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포스터 속 장병들이 국군이 아니라 중공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가보훈처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겁니다. 전쟁기념관이 6.25 50주년을 맞아 발간한 기념서적에 따르면 이 사진은 중공군이 최대의 승전이라고 선전해온 상감령 전투 때 찍은 사진입니다. 공하사가 목숨 걸고 막으려 했던 그 중공군이 전쟁 영웅 포스터의 주인공이 된 셈입니다. 보훈처는 포스터 제작을 맡은 민간업체가 공해동 하사의 수도고지 전투 관련 사진을 찾지 못해 서울현충원의 자료 사진을 활용하다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복장만으로도 중공군임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훈처의 검증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꼼꼼하게 일 처리를 못한 결과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에서 그런 그 실수들이 자꾸 지금 발견이 돼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주의를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배포된 포스터를 폐기한 보훈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료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언주 중앙보훈병원 구간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 100%, 퇴근 시간 80%, 나머지 시간은 60% 수준으로 운행에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9년 만에 평양 원정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이 소집됐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영우 기자입니다. 저희가 여행객도 아니고 경기 하나만 생각하고 다녀오고 싶습니다. 벤투호의 주장 손흥민에게 29년 만에 평양 원정은 월드컵을 향한 관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스리랑카 북한과의 2연전을 위해 소집된 벤투호. 돌아온 황태자 남태희, 20세 이하 월드컵의 주역 이재익 등 새로운 얼굴들도 속속 합류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보다 아래지만 원정 응원단의 무산, 인조잔디 등 여러 변수는 벤투호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줬습니다. 함부르크 유스 때 마지막으로 뛰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여야 하고. 쉽지 않은 2연전이지만 황희찬, 황의조 등 유럽파 공격수들의 물오른 골 감각은 밀집 수비 격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Do sistema tático que usarmos, tentarmos jogar tanto eficazes em ações simples, em ações de passe, colocar jogadores que nos possam desequilibrar o jogo.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이제 가을 외투를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처럼 가을비가 지나고 내일부터는 쌀쌀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릴 텐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에는 20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인 한글날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 선까지 내려가겠고요. 일부 산지에서는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쳤습니다. 밤까지 영남 동해안에서만 비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괌 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14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고요. 낮에는 20도 안팎을 가리키겠습니다. 동부 지역 내일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한글날에는 올가을 가장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윗도는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과도한 성형수술로 배우 안젤리나 졸리처럼 하고 있는 이란의 인스타그램 스타가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코란의 규정에 따라 쓰는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한 모습 등이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녀의 과도한 성형에 놀라는데 이란은 그녀가 쓰고 있는 히잡 때문이라니 정말 세상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